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뉴스와이드는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오후는 저희 뉴스와이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날이 정해졌습니다. 4월 4일 헌법재판소가 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4일 선고는 비상계엄 선포 122일 만이고 탄핵안 통과일로부터 111일 만입니다. 지난 2월 변론 종결 후 38일 만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문서 한 장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지라시라고 해가지고 여러 글들이 퍼져 있었죠. 공식적으로 헌재가 밝힌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헌재 변론에서는 대통령 윤석열을 피청구인이라고 부릅니다.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선고를 4월 4일 11시에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일시하고 장소가 나와 있죠. 저희 오늘 뉴스 와이드에서는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시작부터 앞으로 전망까지 해드릴 텐데요. 먼저요. 그동안 오늘 선고가 있기까지 헌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서서히 끓는 솥 안의 개구리처럼 눈앞의 현실을 깨닫지 못한 채 벼랑 끝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이 보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몽상에 빠져있던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가기관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선고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먼저요. 헌재가 4월 4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생중계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생중계를 하겠다는 건지.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을 했고요. 그렇다면 그동안 변론에 참석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도 참석을 하는지도 궁금한 상황입니다. 먼저 김유진 아나운서, 네. 오늘 탄핵 선고 기일이 정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장고를 거듭하던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결정했습니다.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와 비교를 해봐도 훨씬 그렇죠. 오래 걸렸습니다.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에 변론 종결 후에 선고까지 걸린 시간으로 봐도 또 탄핵 소추 후에 걸린 시간으로 봐도 모두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 겁니다. 예. 재판관들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평의를 열고 선고기일 지정 절차를 진행한 뒤에 바로 양측에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임주혜 변호사님,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두 명의 재판관이 4월 18일 날 퇴임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넘기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상당히 늦은 건데 왜 이렇게까지 늦어졌다고 보세요? 사실 여러 가지 예측들이 지금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일단 원인을 꼽을 수 있는 건요. 헌법재판소가 업무가 굉장히 과중했습니다. 예. 여러 건의 탄핵 심판 동시에 진행이 되었고 그 사이사이 권한쟁의 심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선고가 내리기까지 절대적인 시간이 걸렸다.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그거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갖는 그 사회적인 파장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재판관들이 최대한 전원 일치된 의견을 내기 위해 평의를 계속해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꼽을 수 있는 부분은 그 가운데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자면 이 구속 취소 결정에서 어떤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 같은 부분들이 쟁점이 됐거든요. 예.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도 어떤 절차적인 흠결을
없이 최종 결론에 이르러야 된다. 그 논리 구성에 상당한 시간을 소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임 변호사님도 이제 법조인이시다 보니까 언제 선고할지 스스로 조금 예측을 해보셨을 수도 있고 질문도 좀 받으셨을 텐데 4일 예상하셨어요? 사실 예측이 번번이 틀렸었습니다. 예. 저도 3월부터 이제 금요일일 것이다라는 예측은 누구나 좀 했던 상황이었고요. 주말이 있어야지 그래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좀 줄일 수 있다. 예.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었거든요. 금요일일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됐지만 그 시기가 번번이 저도 틀렸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나올 것이라는 부분은 거듭 강조를 해왔습니다. 두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6인 체제가 됩니다. 6인 체제 하에서 변론은 진행할 수 있어도 선고까지 가능할지는 법적으로 논란이 충분히 있을 그렇죠. 수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판부에서는 4월 4일 이 두 재판관의 퇴임 전이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주를 넘겨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이 더해진 것이라고 봅니다. 예. 여기 보면 변론을 종결한 날이 2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선고가 4월 4일, 38일 동안 진행이 된 건데 평의가요. 앞서 2명의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주 내에 다 끝났습니다. 그 전례와 비교를 해봐도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가 얼마나 오래 걸린 건지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김유진 아나운서 어떻게 네. 우리가 이거를 볼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그 전에 헌재에서 변론을 했을 때는 지연 중계라고 해가지고 네. 텀을 두고 공개를 했는데 이번에는 생중계하죠. 맞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가 선고 기일에 심판 전 상황이 생중계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반인들의 방청도 허용이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전 사례와 좀 비교를 해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때도 생중계가 됐었습니다. 예. 또 하나 볼 부분이요.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는 일반인 방청이 허용이 됐었거든요. 이때 당시에 경쟁률이 무려 800대 1을 기록했다고 800대 1이었어요? 하더라고요. 네, 이게 19,000여 명이 몰렸는데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24명이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 24명을 추첨을 해서 방청권을 배분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워낙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다 그렇죠. 보니까 그 정도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게 되지 않을까. 예. 혹은 더 높은 경쟁률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재변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관심이 과열이 돼서 혹시 물리적 충돌이나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의 우려 때문에 생중계 여부라던가 아니면 일반 방청을 허용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깊었으리라고 봅니다. 예. 하지만 국민들의 알 권리 측면 그리고 이번 선고가 갖는 그런 사회적인 의미 같은 부분들을 고려할 때 최종적으로는 생중계와 일반 방청을 허용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안전에는 정말 만전을 기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력들도 지금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요. 일명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헌법재판소 주변에 대해서 완전히 통제가 가능하도록 이 무정차 통과라던가 취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조치들을 동원을 해서 국민들이 다치는 일, 그런 예.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예,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 스스로도 좀 감정을 내려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반인 방청을 허용한다. 그러면 이게 결정하는 방식이 또 따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따로 있나요? 누구든지 신청을 통해서 선발이 된다면 방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낙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사실 방청이 가능한 그 인원이 제한적입니다. 예. 이번에도 한 20석 정도가 일반인 방청 몫으로 배정될 것이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전자추첨 방식을 통해서 방청 가능한 인원들이 정해지게 됩니다. 예,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날도 헌재 출석을 할 것이냐. 그동안에 있었던 변론에는 꾸준히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전직 대통령과는 달랐습니다. 제 기억에는 전직 대통령 선고일 날 대통령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좀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현재까지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따르면 출석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는 없다고 정해진 밝혔습니다. 바는 없다. 네, 예. 그 말은 출석할 수도 있다고 그렇죠.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법적으로 보자면 뭐 청구인 측인 국회나 피청구인인 측인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 당일에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전직 대통령들의 이 탄핵 심판 선고일에 두 예. 전직 대통령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좀 다른 행보를 보여줬습니다. 이 탄핵 심판 변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출석을 해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랬죠.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는 모습까지 보여줬었거든요. 맞아요. 예. 이런 점들을 감안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일에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예. 봅니다. 현재까지 대리인단이 밝힌 입장은 미정입니다. 미정.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글쎄요. 대리인단 입장에서도 오늘 결과를 오늘 오전에 받았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두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럼 네. 우리가 선고 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고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우선 헌재는 선고 전날 늦은 오후 혹은 선고 당일 오전에 최종 판결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임박해서 하는 이유는 보안 유지를 위해서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재판관들은 당일 오전에 최종 평일 열어서 결정문을 확정한 바가 있습니다. 판결에서는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가장 먼저 의견을 제시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나서 가장 최근에 임명된 재판관부터 마지막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까지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결론이 도출이 되면 파면이나 기각이나 각하 등 미리 준비된 결정문을 토대로 해서 최종 문구를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다고 하고요. 이 재판관들의 서명을 받아서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선고 직전에 현장 상황은 어떨까라고 좀 그려보면 예. 재판관들은 1층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정각에 맞춰서 대심판정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재판장석 중앙에는 문영배 대행이 앉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재판관들은 취임한 순서대로 입장해서 문 대행의 양쪽으로 좀 자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는 문 대행이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한다. 그리고 사건 번호, 사건명을 읽으면 바로 시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내용 한번 볼게요. 임정희 변호사님. 이게 평의가 길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결하고 결정문을 완성하는 거는 시간이 굉장히 짧은 거고 평의가 그만큼 오래 걸렸고 이 과정은 굉장히 짧다는 얘기죠. 그렇죠. 하지만 결정문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 버전의 초안은 이미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연구관 등을 통해서 지금 인용, 기각, 각하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된 학설도 조사를 하고 논문 예. 같은 부분 이전의 사례들을 참고해서 여러 버전의 결정문의 초안은 이미 작성이 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구체적으로 이 평의와 평결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론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떤 논거, 논리를 취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평결 이후에 다듬는다 이렇게 예.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심판 결과를 주문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낭독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또 하나요, 임 변호사님. 이 헌재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재심의 기회가 없고 저 심판 결과가 나오는 즉시 발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 그 순간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받아드는 즉시 그 자체로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정확한 주문 낭독 시간까지 기재를 합니다. 아, 시간까지요? 그렇죠. 뭐 10시 21분 이렇게 정확하게 그 시간이 기재가 되게 되고 예. 그 선고 시점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 탄핵 인용 결정이 난다면 그 자체로서 바로 대통령직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예. 만약 기각이나 각하가 된다면 그 순간부터 대통령직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방금 영상에서 보셨던 헌법재판관 8명입니다. 이 8명이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될지 또 이 뭐 보수에 가깝다, 진보에 가깝다, 중립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희가 한번 좀 직접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8명의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언론에서는 성향을 좀 나누고 있어요. 진보 성향의 재판관 4명, 중도 보수 2명, 보수 2명. 그동안 여러 차례 뭐 뉴스를 통해서 몇 명이 뭐 찬성하면 인용이 되고 기각이 되고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아나운서, 네. 6명 이상이 찬성이면 이제 인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윤 대통령 파면은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
인용 의견을 내야지만 통과가 되는 겁니다. 이 경우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하는 즉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은 앞서서 변호사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요. 반대로 재판관 8명 중에 3명 이상이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예, 임주혜 변호사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3가지인 거죠. 그렇죠. 크게 보자면 이 세 갈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한다, 인용, 절차적인 흠결이 있다, 각하. 탄핵에 이를 정도가 아니다, 기각 이렇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물론 그 가운데 최종적인 결론에는 동의를 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논거가 다를 때 소수 의견으로서 별개나 보충 의견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결정은 결국 판결문을 확인해야지 그 주문 낭독 순간까지는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 봅니다. 예, 그동안 헌재에서는 무려 11번의 변론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쟁점이 돼 있는데 저희가 앞부분에서는 쟁점을 좀 간략하게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포고령 작성, 일단은 계엄이 선포됐을 당시와 관련된 논란이 있었고요. 포고령 작성도 주요 쟁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국회를 무력화시킬 의도가 있었느냐. 이 부분이 국회 봉쇄 여부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에는 왜 군을 투입했느냐, 실제 지시가 대통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또 투입한 이유는 무엇이냐를 두고 소추인단과 대리인단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었는데 저희가 일단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점이 가장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까요? 결국 지금 제시되고 있는 이 4가지 키워드가 주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자체를 선포한 행위라던가 포고문을 작성한 부분, 그리고 군이 투입됐는지 국회 봉쇄를 시도했는지 이것이 사실상 이 탄핵 여부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탄핵이 되려면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쟁점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데가 있는지 이 위반 여부에 대해서 1단계 판단을 거치게 되고요. 만약 위반되는 점이 있다고 해도 과연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 즉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한 위반 사항인지 이 2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1차적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사안들 중에 법률과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위반되는 정도가 극심해서 중대해서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는지 이 2단계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사실 제시된 이 4가지 안건들이 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죠. 이 자체로서 사실 기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판단을 가릴 그 기점은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 이 부분이 쟁점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가 일단 4가지로 쟁점을 정리했는데 그 4가지 상황에서 하나만 어겨도 그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4가지를 다 합쳐서 판단을 하게 되나요? 이전에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그렇고요. 다른 검사 3인이나 최재일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이 되었는데 여러 사안들 탄핵 소추 사유 가운데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되는 부분은 있다는 인정이 나왔습니다. 다만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기 때문에 탄핵에 이르지 않는다는 결론을 받았거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서도 이 4가지 중에 4가지 다든 한 가지, 2가지든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도 결국 중요한 건 이 중 한 가지라도 과연 그 위반의 정도가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가입니다. 개수보다는 그것이 탄핵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4일 11시가 되면은 헌법재판소를 주시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주문이라는 거를 읽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볼게요. 전원일치 판단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해요. 요지를 읽고 주문. 반대나 별개 의견이 있었을 경우에는 또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그렇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결이 선고되고 몇 초면은 어쨌든 전원일치가 됐는지 아닌지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 하지만 이것도 예. 재판관들의 재량에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의 선례나 지금까지의 그런 관례들을 보자면 이런 부분들이 지켜져 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만약 전원 일치된 의견이라면 그 요지부터 낭독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전원 요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하나요? 그렇죠.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도 예. 그러니까 이유가 되는 부분을 먼저 낭독을 하고 최후의 결론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아. 전원일치 의견이라면 이렇고요. 예. 만약 전원일치 의견이 아닐 때는 또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반대 의견이나 별개 의견 같은 부분이 있을 때는 주문을 낭독하고 그 이후에 다수 의견, 별개 의견, 반대 의견 같은 순서로 낭독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전원일치 의견이 도달했는가 도달하지 못했는가는 바로 몇 분 안에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앞서 두 전직 대통령의 선고가 됐을 때에 저희가 시간과 이 분량을 한번 봤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5분 36초가 소요가 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21분 39초. 근데 임주혜 변호사, 저희가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보도하면서 두 전직 대통령 과거의 사례들을 적용해서 판단을 많이 해봤는데 많이 틀렸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선고 기일을 예측하는 부분이 그랬죠. 예. 이 두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변론이 종결되고 11일에서 14일 정도, 그러니까 2주 내에 선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2주를 훌쩍 넘겼고 한 달도 넘었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이제 관례나 선례 같은 부분이 반드시 지켜진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전에 어떻게 해왔는가는 예측하는 데는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사실 쟁점 같은 부분도 좀 다양했다고 볼 수 있고 양측이 굉장히 치열하게 공방을 오간 만큼 그 이유를 설시하는 부분이 다소 길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합니다. 예. 하지만 이 변론에 드는 이 시간, 이 판결문을 낭독하는 데 드는 시간은 과연 소수 의견이 존재하는가, 뭐 반대 의견이나 별개 의견, 보충 의견 같은 부분이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는 20분에서 30분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만약 소수 의견 존재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길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소수 의견이 있다면은 이제 반대나 별개 의견이 있을 텐데 이때는 소수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도 다 직접 그 이유를 설명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확인이 가능했는데 이와 다른 의견들을 갖고 있다면 이 부분도 이제 관련된 법이 개정되어서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총 걸리는 시간은 소수 의견이 존재하느냐 여부에 따라서도 충분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예. 앞서 저희가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오늘 헌재 선고일이 이제 공표가 되면서 경찰의 긴장감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저희가 여러 보도를 통해서 주변의 학교라든가 이런 문제 좀 전해드렸는데 이제 김유진 아나운서 날이 정해졌으니까 경찰이 본격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부는 일부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판결 불복이나 또 헌재 침입 가능성 등 만반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경찰력을 100%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예. 지금 오늘 낮 1시부로 경찰이 헌재 인근 100m가량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라는 통보를 그 근처에 있는 농성 천막 등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진공 상태가 뭐냐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헌재 인근에 일반인들은 출입을 아예 만들겠다, 불허하겠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 경찰은 지금 또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 방향으로 향하는 북총로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경찰은 내일 전국 지휘부 화상회의를 소집해서 이날 경비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안국역 주변이 그쪽이 좀 헌법재판소가 있는 쪽이잖아요. 그렇죠. 당일에는 구급요원이랑 구급차도 배치가 되게 되고요. 서울시에서도 안전대책을 마련을 하게 되는데 특히 그간의 대규모 집회가 많이 있었던 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 뭐 안국역이나 광화문 시청, 한강진역, 여의도역을 중심으로 중점 관리에 들어간다고 하고요. 예. 서울시교육청은 선고 당일에 헌재 반경 1km 이내에 있는 11개 학교를 휴교할 예정이라고 전해집니다. 예.
벌써부터 좀 안국역 인근에 대해서 경찰이 조금 강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 변호사님, 글쎄요, 저희가 서부지법 사태를 또 한 번 겪었고 그동안의 집회 과정을 지켜보면은 좀 불상사 대비 좀 만전을 기해야 돼요, 지금. 그렇죠. 사실 이전의 사례를 보더라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이래도 시민들이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대표적인 게 경찰 버스를 한 집회 참가자가 탈취했던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예. 이제 50회 정도 이제 벽을 들이받거나 하다가 이제 시민이 무고한 목숨을 잃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인파에 깔려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됩니다. 그럼요. 이제 안전사고에 정말 각별히 유의를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